싸구려 커피를 마신다. 늦자고 없는 것들의 쓸데없는 방송, 귤 까는 방송입니다. 눅눅한 비닐 장판에 발바닥이 쩍 약속은 안 했는데요. 떨어진다. 약속을 한 것처럼 그래.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귤 까는 방송으로 인사드리는 지역에 할 일 없는 청춘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인생 살기가 겁나 까칠까칠하고 그 뻣뻣한 빼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급하게 나왔습니다. 맨발입니다. 진짜 맨발이에요. 예, 저는 오늘 다 처음 봤어요. 처음 봤고 이코입니다. 이코의 무슨 뜻이죠? 이코. 아, 사이코구나. 예. 예, 저 광주바닥의 임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귤 까는 방송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랑 처음 이야기 나누게 되는데요. 네, 아까 이코님이라고 했는데 제가 사이코라고 했는데, 진짜 사이코 혹시 줄임말인가요? 네, 그렇죠. 네네. 사이코신가요? 가끔 나오죠. 네네네. 그럼 막 불러도 되나요, 이코라고? 이코라고 불러주시면 감사하죠. 아, 알겠습니다. 거임 씨는 뭐, 광주바닥에서 뭘 하시나봐요?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고 있는데요. 네, 장사하셔요? 네. 아니 장사 같은 건 안 하고 있고, 예. 아무튼 이래저래 돌아다니고 있어요. 초치는 거예요, 초치는 거. 아무튼 임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는 뭐, 굳이 뭐 나이를 깔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젊은이들, 젊은이들이 방구석에서 모여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하고 싶은 얘기 좀 하려고 방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역에서 또는 뭐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고 싶은 말도 많고 뭐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도 많을 텐데 요즘에 팟캐스트 같은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해보자 뭐 이렇게 해서 오늘 늦자고 없이 모였고요. 뭐 아무래도 요즘에 여기저기를 다녀보나 하는 이야기들이 다들 정치 이야기를 좀 하는 것 같은데 저만 그렇게 느끼나요? 관심 다 있죠. 아, 있긴 있나요? 네, 다 있죠. 네. 네. 저는 엊그저께 시장통에 카페에서 차를 한잔 마시는데 할아버지 2명이 이야기를 하시다가 싸우시더라고요. 근데 엊그저께 신문 보니까 또 그 지지자들끼리 싸워가지고 경찰서 가고 폭행 사건 있고 막 이랬다는 거에서 혹시 그 할아버지들인가 싶은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발 딛고 있는 곳이 여기 광주 아닙니까? 광주광역시? 네, 이 호남 민심의 쟁탈전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 바로 이 공간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정치에 관심 갖고 대선에 관심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그 이야기 한번 좀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네. 아니, 근데 쓰잘데기 소리 하자면서 갑자기 정치 이야기로 훌쩍 넘어가는 게. 그게 생각보다 이 대선 얘기가 요즘에 쓰잘데기가 참 없어요. 없어요. 영양가가 없어. 영양가가. 아니, 솔직히 투표를 왜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뭐가 쟁점인지, 내가 뭐 때문에 굳이 투표장까지 가서 투표해야 되는지도 지금 좀 답답한 상황들도 좀 있어요. 근데 또 그런 걸 이렇게 표출하면 되게 그 젊은 사람들이 정치 참여 또 안 한다고 이렇게 욕먹을 수도 있고 좀 그런 분위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정치적인 쟁점을 살펴보려고 하면은 되게 마음이 그런데 또 한 발 빼자니 되게 이 역사적으로 보면 정치사적으로 굉장히 소중한 순간이다라고 사람들도 그러고 이런 아이러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도 작년에 겨울에 막 촛불 집회 다들 한 번씩 가보셨죠? 가봤습니다. 가봤죠. 네, 나름대로는 이렇게 에너지를 많이 들여가지고 가기도 했고, 그때는 물론 이제 대통령. 태극기 집회 간 사람은 없죠. 아, 네. 여기서 밝히면 커밍아웃. 뭐 갔을 수도 있다 누군가는. 네, 하여튼 그런데 작년 겨울 그렇게 열심히 거리에 나가서 대통령까지는 그래도 이제 바꾸게 된 것 같아요. 끌어내렸다는 표현으로 해야 되나? 시민들 손으로 그렇게 됐는데 그때 그렇게 열심히 나갔던 거에 비해서 지금 대통령 선거가 저는 흔쾌하지가 않거든요. 이 국면이. 그쵸. 내가 이러려고 집회 나갔나?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다른 분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4.19인데. 아, 4.19. 그렇죠. 4.19죠. 4.19인데 4.19까지는 이제 촛불 집회 했었던 모습하고 많이 비슷한데 그 다음 보면은 이제 그 옛날에 민주당 친파 구파 이렇게 싸우면서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흐지부지 이렇게 지내다가 나중에 이제 뭐 쿠데타 오는 것 같은 근데 쿠데타는 당연히 안 오겠지만은 이제 굉장히 지리멸렬한 상황인 거죠. 지금 자체 뭐 문재인하고 안철수 이렇게 두 사람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갈등하는 거 보면은 그 뭐라고 해야 돼? 촛불 집회까지는 이렇게 어떤 이 사회에 대해서 좀 자부심을 갖게도 되고 뭐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지금부터는 좀 찌질함. 네. 네, 정치의 찌질함을 계속 이제 보는 것 같은 스트레스를 좀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제 촛불이 한참 진행됐을 때는 뭐 촛불 민심이네, 뭐 적폐청산이네, 사실은 약간 구체적이지 않은 어떤 담론들이 막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그러면은 대통령 선거가 들어가면 저는 그런 내용들이 좀 구체화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좀 우리 삶이랑 맞닿아 있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그렇죠. 이게 대선이 되게 이제 그렇게 펼쳐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있었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로 지금 보니까 뭐 여느 대선이랑 크게 다른 게 있냐. 오히려 야권이 무조건 이제 야권에서 대통령이 나올 거라고 하는 어떤 그 전제 조건이 있어버리니까 더 담론들이 안 나오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들면서 재밌대가리가 없더라고요. 그럼 빼빠님은 지난번 대선에서 관심 있었던 담론이 어떤 게 있어요? 아,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원래 대선에 그런 게 없다 이런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죠? 네. 솔직히 말하면은 그나마 2012년 대선 때는 제가 그때 대학생이었는데 반값 등록금 이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의 여부를 떠나서 뭔가 하여튼 내가 약간 관심 있는 뭐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 정도였던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대통령 선거가 여기 나이 저보다 지긋하신 분들도 있는데 대통령 선거 때 항상 중요한 화두가 떠올랐었던 적이 있나? 그런 오히려 대통령 선거에 물론 이제 정책적으로 이렇게 꼼꼼하게 살펴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긴 하는데 저는 오히려 생각해 보면 4대강 같은 이슈들이 없는 것이 약간은 더 바람직한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저 여기가 이제 광주인데 광주에서도 저는 문화수도 뭐 그다음에 아시아 문화전당 이런 것들이 공약으로 나와버렸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실현도 어느 정도 됐는데 그것이 바람직했을까 이런 생각이 급조된 어떤 것들이 그 전에 있었다면 지금은 좀 안 먹힌다. 특히나 뭐를 지어준다 이런 부분들이 안 먹힌다. 그런 면에서는 그건 조금 좋아진 현상 아닐까? 광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예. 광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그렇게 근데 약간 저랑은 생각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대선을 보면서 답답함이 저도 있거든요. 근데 그 답답함이라는 게, 그러니까 제가 광주에서도 약간 광주가 진보적인 도시잖아요, 굉장히 정치적으로. 전혀 정치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아니, 몰라요, 모르겠어요. 생각 안 하는데. 정치적으로는 사람들이 이제 진보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냐면 지속적으로 야당을 지지해 왔으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야당이 진보적이지 않아요. 왜 다들 나를 싫어하는 거야? 아니 어찌됐든. 취임새 넣는 거지. 어찌됐든 근데 이제 광주에서도 이제 저는 정치적인 포지션으로 놓고 보면 좀 더 진보적인 입장에 있어서 이번 대선을 좀 재미없게 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스스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 저는 이번 대선이 아니라 총선 같아요. 그러니까 각 당 후보들이 내는 공약들을 보면 기존에 내왔던 총선 공약들에서 좀 더 추가하거나 좀 더 뭔가를 빼거나 이런 식이거든요. 전략적으로.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그럼 뭐 크게 내세울 게 뭐 있겠냐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이를테면 저는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촛불 이후의 대선이지 않습니까? 큰 의미가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현대사에서 가장 개혁적인 정부가 탄생해야 될 어떤 지점이 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네, 예를 들어서 이를테면 노무현 정권 때를 생각해 보면 그 4대 개혁 법안들이 있었어요. 악법. 예, 악법 이제 없애겠다. 좀 더 나은 법을 이제 만들어내겠다 해가지고 4대 개혁 법안이 지금 생각해 보면 국가보안법 폐지도 있었고요. 그랬죠. 예, 사립학교법 개정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한국의 권력 구조의 중요한 지점들을 해결하겠다라는 어떤 대통령 선거급만 한 그런 것들이 제시가 됐었는데, 저는 문재인, 안철수 이 두 후보가 그런 정도의 어떤 사이즈가 크다고 해야 되나? 좀 더 어떤 개혁성의 체급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이 중량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근데 그 당연한 거 같은 게 근데 일단 개혁성보다는 그 정치인이 갖고 있는 어떤 상징, 무게, 체급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떨어지는 후보들 둘이가 가장 중요하게 맞붙고 있는 게 이번 대선의 특징이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뭐 김대중 대 김영삼, 뭐 이회창 대 김대중, 노무현 대 이회창 이런 식의 좀 중량감 있는 식의 그런 상징성을 그 안에다 우리가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미 박근혜가 이렇게 청산되고 뭐 사람들이 뭐 박정희 패러다임이 끝났다,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어떤 중요한 의미를 먼저 선취를 해버리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그러니까 본 게임이 끝나고 나서 남아있는 이제 대통령 선거인 것처럼 보여진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우리가 약간 관성적인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그런 거대 담론이나 시대정신 같은 것들이 계속 대선 후보들에게 부과되는 형식으로 우리가 선거를 치렀던 건데 이미 시대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근데 우리가 계속 김영삼이나 이런 사람들 호명하면서 그런 어떤 거대 담론과 시대정신을 관통하는 식으로 선거가 치러져야 된다라고 하는 어떠한 종류의 익숙함이 따로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지금 머릿속에 떠올려 보면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는 물론 이제 두 후보만 중심으로 이야기가 되는 게 좀 그렇기도 하지만 어찌됐든 그 두 후보가 어떤 개혁 의지나 개혁 법안에 대해서 아니면 개혁의 방향에 대해서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어요? 어떤 방향이 뭐 다르다는 거? 저는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이런 것 같아요. 이 두 사람이 브랜드화를 잘했는가 이런 걸 평가해 본다면 이제 고민해 볼 일인 것 같아요. 어떤 워딩을 정확하게 꽂히게 했냐 못했냐. 그런데 이제 역대 대선을 이렇게 한번 보자고요. 역대 대선을 보면은 사실은 지난번 2012년도에도 뭐라고 해야 될까? 구도 말고 별로 없었고 그 전에 이명박 때는 그 워딩이 뭐였냐면 잃어버린 10년이 전 제일 컸다고 생각해요. 공약으로는 4대강 이런 건데 어떤 구도를 세팅하는 힘이 누가 지고 있냐 이런 것이 굉장히 컸던 것 같고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이 탄생한 그때도 보면은 계속해서 모든 이슈를 뭐가 먹고 있었냐 후보 단일화가 먹고 있었잖아요. 그래 그 지난번에 문재인 쪽에서도 그러니까 야당 쪽에서도 후보 단일화가 먹고 있었고 그 막판까지 이슈를 가져가는 것은 꼭 정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저기도 그렇고 김대중 대통령 됐을 때도 DJP 연합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그 물론 공약으로 보면 뭐 GDP 6% 뭐 교육에 쓴다 뭐 이런 공약들이 있었지만 실제로 그것을 끌어갔던 힘들은 어떤 게 더 작용했냐. 근데 물론 브랜드화를 지금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나중에 브랜드화가 구도를 받쳐주는 힘으로써 어떤 역할을 조금씩 하기는 하지만은 정책 브랜드화가 생각해 보면은 행정수도도 되게 그러니까 저는 행정수도 이야기든 여기 문화수도 이야기든 뭐 이런 것들이 마찬가지로 그런 것이 없다라고 하면 그런 건 낼 수 있다니까요. 그런 건 분명히 낼 수 있을 거예요. 어떤 그 이름을 붙여가지고 낼 수 있는 거죠. 지난번에 경제민주화 그 박근혜 것도 사실 경제민주화를 한다고 해가지고 표가 늘어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너 알맹이 없지 이렇게 때리면은 갑자기 오만 걸 툭 내놓는데 그것이 있냐 없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럼 저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간 이번 대선을 좀 이렇게 중요하게 보고 있는 이유가 어찌됐든 헌정사상 처음으로 이제 탄핵 법적 절차를 완전하게 지켜서 이룬 국면이라서 좀 더 기대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실제 문재인이나 안철수 후보가 뭐가 입장이 다른 건지를.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게 대선이 갑자기 열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대통령 선거를 이렇게 염두하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든 안 하든지 간에 이 뭐라 그래야 되지? 대표 상품을 못 만든 거예요. 안 만들었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근데 이제 탄핵 될 때까지 기간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그 기간이 예를 들면은 방금 말했던 것처럼 대선에서의 큰 어떤 이슈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대중화시키기까지는 서로가 다 이제 힘이 들기 때문에 일단 암묵적인 동의가 있는 거지. 우리 그런 거는 하지 말자. 약간 이런 느낌이고. 그러니까 기존 기초 체력으로 지금 나는 대선 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 대선 국면에 걸맞게 뭔가를 막 대단하게 꺼내놓거나 담론을 내용을 하거나 정책을 하거나 아니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있는 그런 어떤 개발 사업을 얘기한다거나 이런 이유가 아니라 왜 총선 같다라고 하는 인상을 받았냐고 저도 느꼈냐면은 원래 그 당들이 했었던 거 그냥 잘 정돈하거나 우선순위 정도 바꿔가지고 나오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대선이 아니라 총선 2라운드 뭐 이런 느낌도 있고 뭔가 정말로 우리 시대가 뭔가 해결해야 되는 어떤 과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한 토론이 된 것 같지도 않고 그런 느낌이 들어서 대선이 좀 체급이 떨어져 있는 것 같고 재미가 없고. 네, 저는 체급이 떨어진다는 게 사실 그러면 이제 박근혜나 이명박이 정말 체급이 그런 표현이 아니죠. 예.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뭔 변화냐면 어차피 우리가 공약을 안 믿게 되는 것이 있어요. 공약 자체를. 그러니까 지난번 경제민주화 그거 안 믿었잖아요. 그 박근혜를 지지했던 사람들도 안 믿었던
이제 것 같은데. 그렇긴 한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동의를 하는데 화두를 냈단 말이에요. 경제 민주화라고 화두를 내놓고 그 화두를 중심으로 논쟁이 붙었단 말이에요. 네. 심지어 이제 박근혜 너는 요 경제 민주화 못해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논쟁인 그치, 거예요. 그치. 근데 지금은 과연 그런 것이 있냐라고 했을 때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저께 네. 요즘에 한참 대선 가려가지고 논의되는 게 너무 허접한 게 뭐 3D 프린터 뭐 이런 거 있죠. 뭐 3D 프린터, 3D 프린터 이런 거나 아니면은 조폭 사진. 조폭 사진이랑 엊그저께 지금 이번 주에는 계속 포스터 때문에 말 많지 않아요? 그렇죠. 뭔지 포스터. 알죠? 예, 선거 포스터. 그러니까 그런 게 그 대선을 두고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하거나 가장 많은 대화라고 하는 게 우리 좀 전라도 말로 너무 짜잖아. 좀. 짜잖아요. 예, 짜잖아요. 맞아. 그런 생각이 들어.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이 가장 이 지지율이 높은 문 후보나 안 후보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둘 다 까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이제 듣는 분이 이제 꺼버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이 불안감이 확 들긴 하지만 이쯤에서 그 지금까지 지지해가지고 대통령 본인이 찍어가지고 대통령 된 적 있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래요, 우울하게? 빼빠님 있어요? 아, 짜증나네. 아, 저는 별로 산 인생이 얼마 안 돼가지고. 안 돼가지고? 예, 얼마 안 돼가지고. 저도 없어요. 저도 없는데 생각해보니까 지난 20년 그러니까 10년이죠. 20. 지난 10년. 아니 젊은 사람들이라 연배가 그랬는데. 연배가. 없네. 아니야, 나 청년이 그러잖아. 아니구만. 아니야. 아닌데, 지난 10년을 어찌됐든 박근혜 대통령이 중간에 탄핵당하긴 했지만, 거의 10년 가까이를 그 정부 밑에서 살았거든요? 청춘이 다 날아가 버린 것 같아. 잃어버린 10년은 우리를 네. 두고 하는 말인가? 사실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해. 근데 왜 이런 이야기 나왔지? 아니, 그러니까 결론은 어쨌든 자기가 찍은 대통령 있냐 이거지. 당선된 대통령이 있는가? 여기서 근데 막 갑자기 누가 있어. 나 없어. 있어, 없어. 있는데 이명박이야. 그럴 수 있지. 대우나, 있어, 없어요. 대우나를 없어요, 보고 싶었어. 맨발들도 없어? 당선된 사람이 없어. 없어. 아, 우리 너무.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비주류다. 이상한 사람들이야. 너무 그러니까. 비주류야. 너무 많이. 아, 여기 뭐 같이 우리 방송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어, 없어요? 아, 이럴 수가. 이렇게 편향된 방송을. 뭐가? 아니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꼭 돼야 난 그건 아니라 보고 내가 지지하는 사람의 정책들이 얼마나 화내지 이어질 수 마세요. 화내지 있는가가 마. 나는 문제라고 봐요. 근데 이제 맨발님이 얘기하셨던 거는 당선된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찍은 사람이 당선됐다. 그럼 그 투표한 사람한테 다른 얘기를 듣고 싶었던 거죠. 아니 궁금해. 대선 국면에서 제가 이제 눈치로 다 내가 그런 사람 틀렸습니까? 눈치로 그런 사람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거 듣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런 정도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주류가 아니다. 그런 거 약간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그래서 쓰잘데기 없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골방에 있는 거죠, 지금. 주류가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근데 나 이거 안 들을 것 같아. 왜 이렇게 하죠? 아니, 보니까. 꽂히는 거 잘해. 오늘도 보니까 뭐, 저녁 때 TV 토론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TV 토론이 이슈가 되는 것도 이제 어떠한 정책이나 이슈나 화두를 가지고 붙겠다라고 하는 걸 예상하는 게 아니고 앉았냐 일어섰냐를 가지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앉으나 서. 아니, 솔직히 말하면, 지난 토론에 있었잖아요. 그거 보면서 서로 영구하고 맹구하고 나와가지고, 누가 더 멍청한 실수 안 하느냐. 그거 가지고 저는 싸우는 것 같아요. 느낌이. 누가 시간에 딱 맞춰서 막 말 잘하다, 막 이런 거. 그런 것도 하고. 왜 이렇게 내가 너무 답답한가? 나 이상한 건가? TV 토론을 보긴 보셨군요. 아, 봤죠. 봤는데. 봤는데- TV 토론 보셨어요? 네, 봤어요. 저안 봤어요. 집에 TV가 없어요. TV 토론 갑자기 궁금하네. TV 토론 TV로 봤나? 세탁기는 TV로 있어요. 봤어? TV가 없어. TV로 봤어, TV로. 예, 저는 컴퓨터로 봤는데. 홍준표가 막 세탁기에서 걸어 나왔다고. 완전 웃기잖아. 그게 가장 그랬죠. 세탁기 다 돌려버려. 근데 이제 지난 토론 같은 경우는 이제 홍준표가 워낙 이제 이렇게 일종의 지배를 한 거예요, 사실은. 아, 그렇게 평가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지지율이 올랐어요. 홍준표 지지율 올랐어요. 아, 지난 TV 토론 이후에 홍준표 지지율 올랐다? 아. 올랐죠. 오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지난 토론 이렇게 우리가 복귀를 할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홍준표란 말이에요. 아, 짜증나. 그렇잖아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다른 4명 후보들은 이렇게 일종의 토론을 이렇게 바둑 두는 것처럼 한 수 한 수 이렇게 나름 신경 쓰면서 잘하든 못하든 간에 했는데 이제 홍준표는 그냥 알까기를 한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다 깨버린 거예요. 네. 그랬네. 그런 거죠 지금.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기억이 나는 거고 사실은 이제 오늘 저녁에 토론하는 것도 그런 부분에서 좀
걱정이 되는 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지만 정치를 관전할 때 너무 그 사람의 컨텐츠라고 하는 것을 너무 한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홍준표가 어떤 사람들 보기엔 미친놈 같아 보였겠지만 홍준표는 이렇게 전략이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건 정치적 전략이라고 네, 봐야 전략이죠, 되는 전략. 거고. 그거 보면서 그러니까 얘네들 트럼프 따라하나? 라는 생각이 바로 들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다. 네. 바로 그러니까 왜냐면 보수도 전략이 홍준표 있을 거냐. 우리가 그렇죠. 홍준표 의원은 오랫동안 지겹게 봐왔던 사람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 사람이 공격하는데 표정을 보면 살아 있어요. 공격을 하는데 그 사람이 그 이전에 경남지사 하고 이번에 대선 나오기 이전에 그 사람이 사람들 공격할 때는 살아있거든요. 길거리에서도 울고 방송에서도 울고. 근데 이번에 대선 토론에서는 표정이 죽어 있어. 나 거기 적극 동감하는 이건 게. 무슨 말이냐면 나 말할게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약간 머리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는 그런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네, 이제 이런 거는 우리가 홍준표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우리가 굳이 홍준표. 한 번만 해봅시다. 홍준표 헌정방송. 중요한 사람이에요. 대박. 네, 저의 입장에서는 홍준표가 그래도 그 보수, 이른바 이제 보수라고 자칭하는 세력들 사이에서는 비주류의 정치인이었고, 그래서 이제 경남에 낙향해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엄격결에 이제 극우 세력에, 이렇게 큰 파일을 자기가 이렇게 받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홍준표 입장에서는 이 대선이 상속 전쟁인 거예요. 와우. 예, 홍준표 입장에는 지금 홍준표는 자기 혼자 지금 왕위 계승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예. 박근혜 이제 그 모든 그 보수의 대한민국 절반을 이렇게 쥐고 있는 박근혜가 이렇게 증발해 버리면서 그 빈 공간을 자기가 이제 치고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이제 치고 들어갈 수 있는가를 생각을 했을 때 극우들이 아주 좋아할 만한 이야기. 그래서 맞아. 생방송으로 손석희 혼내고 그렇잖아요. 뭐 보고하지 말라, 원고 보지 말라 막 이런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설거지는 나 해본 적이 없다. 그리고 용자. 형님 존경합니다. 예, 가사 노동은 여자 일이다. 이제 라는 식의 이야기는 극우의 그 꼰대 아저씨들이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하는 이야기를 이거 공개적으로 방송에서 해줬거든요. 맞아. 그 사람들 입장에서 홍준표가 이제 인물이 된 거예요. 와우. 예, 그래서 이번 대선에 일단 뭐 당선된 사람이 최대 승자가 되겠지만은 두 번째 승자는 홍준표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당선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당선 가능성은 본인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 본인도 없다고. 근데 이제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예. 계승 전쟁을. 예. 보수 우파 사람들이 홍준표를 계속 자기 리더로 인정하고 갈 거냐.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홍준표가 사실 모든 정치인이 싫어하는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그런가요? 우파 사람들도 싫어해요. 그러니까 보수 쪽 새누리당 예전에 새누리당 그쪽 사람들도 싫어하는 대표적인 정치인이라서 제가 보기엔 대선용으로 잠깐 쓰고 있는 거고 이 지금 대부분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판결 기다렸는데 그게 유죄로 나왔어요. 만약에 유죄로 나오면 거의 절대 이제 쓰지도 않고, 예, 뭐, 활용될 수 있는 가치가 없고, 제가 보기엔 이번이 아마 홍준표 정치 인생의 마지막 아닐까 싶은, 그러니까 이제 찬란한 불꽃이다. 근데 홍준표가 이제 스스로 출마를 했느냐라는 입장에서 저는 했다. 예, 라고 이제 주체적인 비전을 가지고 했다라고 생각하는 쪽이고, 임씨 같은 경우에는 출마 당했다라고 보는 거죠. 패권을 당했다라고 보는 거죠. 네, 두 가지 요소가 다 있을 것 같고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러니까는 홍준표가 왜 토론회에서 저런 짓을 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거는 홍준표 입장에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죠. 그러니까 자의식이 딱 충전돼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 페이스북 보니까 얼라더라. 왜 나를 싫어하냐? 내가 너희의 롤 모델이다. 보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이거에 대해서 주체적인 생각을 하고 있지 않으면 그런 오딩이 안 나올 것 같은데 홍준표 입장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선거를 임하고 있다는 느낌 확실히 들거든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홍준표 페북을 보면서 그 예전에 우리 몇 년 전에 홍준표 페북도 봐요? 팔로우 했습니다. 대박. 왜냐면은 이게 실시간으로 체크를 하고 있어요. 진짜 사이코네. 아니 근데 그 홍준표 그 페북을 보면은 들었던 생각이 몇 년 전에 그 한국에서 래퍼들끼리 디스전 한번 한 적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그 자기가 이제 그 믹스테이프를 내면서 이제 누구를 깐 듯한 그런 포스가 느껴졌어요. 와우. 내가 너의 롤 모델이다라고 하는 것도
그 예전에 개코가 이센스 까면서 한 얘기거든. 맞아요. 내가 너의 롤모델이라고 와우. 하면서. 그러면서 전략적이라니까 홍준표. 와우! 보수가 전략이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여러분. 와, 대박이네요. 아, 우리가 너무 쓸데없이 홍준표한테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 같아요. 기분이 몹시 나쁩니다. 그럼 오늘 이후에는 얘기를 안 하는 걸로 하고요. 보니까 오늘 저녁에 안지나서나 토론회가 예정되어 있더라고요. 아시죠? 뭔지. 안지나서나 바람. 네, 안지나서나 상관없는 토론회가 10시에 예정이 돼 있던데, 뭐, 보십니까? TV로 보십니까? 아니, 집에 TV가 없어요. TV 토론을 TV로 못 본다. 네. 볼 의향은 있으신지 다들 어떠십니까? 근데, 아니, 제가 TV가 없이 살아보니까, 그리고 낮에 TV를 볼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코남에서 이렇게 세대 갈등 조짐이 조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철수 지지하시는 그렇죠. 나이 든 분들. 아, 그다음에 맞아요. 문재인 지지하는 그렇죠. 젊은 사람들. 요런 조짐이 보이는데, 저는 SNS 통해서만 정보를 접하니까, 주로 이제 페이스북 통해서 정보를 접하고, 거기서 이제 관심 있는 기사를 타고 들어가서 보니까, 저는 안철수 관련 기사를 훨씬 적게 접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런데 TV에서는 지금 그거 분석도 나와 있던데 보니까 민원연에서 했던데 안철수가 훨씬 더 많이 이렇게 TV하고 포털하고 이렇게 더 많이 노출되고 있다 그러고 저도 이제 가끔 집에 가서 이제 제 부모님 사는 집에 가서 이렇게 보면은 깜짝 놀래요. 이 종편을 굉장히 많이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낮에 다른 방송보다는 차라리 그냥 정치 이슈를 다뤄주는 것 자체가 재밌으니까. 근데 저는 이게 완전히 노인 세대를 위한 반전 같은 일. 한 종편이 등장하기 5, 6년 전에 집에 가면 이제 TV를 틀면 언제나 예능 프로그램들이 계속 나왔어요. 예능 프로그램.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예능 프로그램을 외워버릴 정도로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어른들이 그 상황을 대단히 불편해하지 않을까? 제가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져가지고 이제 예능 프로그램보다 종편 프로그램들이 낮 시간대를 완전히 장악해. 어른들의 예능인 것 같은데? 네, 어른들의 예능인 하는 거죠. 게 내가 봤을 때. 네, 그래서 저는 약간 불안한 것이 있었거든요. 예전에 예능 프로그램 1색도로 이렇게 쭉 갈 때 분명히 저기에 어떤 반작용이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 완전 반작용이 생겨버린 것 같고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게 돼버린 것 같다. 정확한 것 같아요. 저는 이미 TV는 어른들의 전유물이 된 거로 보고 우리 같은 세대들은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로 주로 뭔가 컨텐츠를 소비하잖아요. 완전 양극화되어 있는 게 TV나 종편에서 정치를 다루는 형식이나 내용.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빨간 자막으로 반복적으로 내용을 이렇게 넣어요. 주입해서 넣어요. TV 중심의 종편은. 근데 스마트폰은 예를 들면은 짧은 영상이나,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소비할 수 있는 컨텐츠가 주로 나오지, 거기에서 그렇게 친절하게 뭔가 이렇게 안내해주거나 설명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컨텐츠마저도 지금 대단히 양분되어 있다, 세대별로. 담론이 그런 식으로 그래서 재편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문 후보가 약간 더 지지가 압도적이라는 느낌을 나도 모르게 받는 거고, 내가 소비하는 컨텐츠의 성향상, 나이든 어른들 입장에서는 안철수가 완전 대세인 거지. 왜냐면은 자기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TV에서도 맨날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런 식으로 2012년에서 우리가 선거 결과 막 얘기할 때, 어떤 야권의 특정 후보가 되게 압도적으로 이길 거라고 얘기했지만, 뚜껑을 열었을 때 안 그랬던 거잖아요. 그게 그래서 SNS 전략에 대한 어떤, 폐해? 또는 보완점 같은 게 있었던 건데, 이번에도 약간 비슷해서 불안한 게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제 주변에는, 저는 이제 민주당 지지자가 아니어가지고, 제가 투표하고 싶거나 뭐 그러진 않았는데, 제 주변에는 이재명 지지자가 더 많았어요. 훨씬.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저도 우리가 너무 편협한 가끔 TV나 이런 곳에서 심지어 이렇게. 이재명한테 투표도 했어요. 아, 그러셨구나. 신청해서. 그래서 이렇게 너무 심한 거예요. 차이가 오픈됐을 때 하고 내가 피부로 느끼는 거 하고의 차이가. 그래서 이제 SNS를 통해서 만들어진 생태계는 되게 자기랑 성향이 익숙한 사람들끼리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소통하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요거를 제가 사람들의 민심이라고 하는 걸 읽을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구나. 근데 요거하고 또 TV에서 말해주는 거하고 신문들에서 말해주는 거하고 격차가 너무 크니까 내가 만나고 있는 이 생태계하고 격차가 너무 크니까 되게 가늠이 안 되는. 그러니까 예전에 전통적인 공동체면 삼촌하고 고모하고 뭐 할아버지하고 다 대화 나누면 그러구나 어른들은 저런 생각하고 살구나 이런 게 있고 또 아닌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있구나 이게 가늠이 될 텐데 지금은
젊은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특수한 사람들끼리만 자기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대편을 만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좀 안 읽히는 게 저한테는 대단히 충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하고 안철수 현상이 저한테는 문재인하고 이재명이 똑같이 그랬어요. 제 주변에 이재명 지지자가 많았고 문재인 지지자가 상대적으로 적었는데 까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SNS 같은 거 보면 이제 뭐 페북이나 트위터나 이런 거 보면 이제 타임라인이 되잖아요. 타임라인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당연히 내가 좋아하고 내가 읽을 만한 사람들 위주로 이렇게 팔로우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은 사실은 저는 제 타임라인 보면은 이미 심상정이 대통령이 돼 있어요. 이미 지금 취임이 끝나 있습니다. 끝나 있는데 굉장히 이제 그 타임라인 구성이 현실과 동떨어진 거잖아요. 동떨어진 거고 어른들 역시도 뭐 카카오톡을 한다거나 내지는 뭐 밴드를 한다거나 또 이렇게 실질적으로 만나는 사람들로 보면은 그렇게 이제 정치 지지의 편향성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나중에 이제 선거 결과가 이렇게 우리가 실제로 체감했던 거하고 결과하고 괴리가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여기 조금 하나 더 이제 문제를 제기하자면은 이제 사실 민주주의가 이제 드디어 이제 토론 없는 민주주의로 가고 있다. 네. 팬덤으로만 가는. 네. 토론 없는 확신으로만 가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편식 민주주의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고 뭔가 멋있어 보이는데? 네. 이렇게 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자기들끼리 일종의 그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데 어떤 토템을 모시고 있는 부족들이 몇 개가 있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SNS 공간에서 이제 뭐 안 후보 지지자, 문 후보 지지자를 싸우는 거를 보면 이제 부족 전쟁 같은 게 있는 논쟁이 아니에요, 논쟁이 아니에요. 논쟁이 아닌 거예요. 그 중간 단계에서 들어가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미 강하게 선이 그어져 있고. 그게 있었던 거 아닐까요? 삼김 시대가 끝났다라는 말이 굉장히 상징적인 말이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이렇게 나타났던 프레임이 친박, 친노, 친문, 뭐 친한 이게 신심은 없는 걸로 반박 뭐 이런 식으로 항상 또 인물 중심으로 정치가 그렇게 이야기가 됐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방금 부족들끼리 만들어진 시족 사회 막 그런 것처럼 그렇죠. 예, 토템이 다르죠. 돼 있다라는 건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정당 정치 자체가 굉장히 지금 약해져 가고 어떻게 보면 이게 정치는 어떻게 사람들도 계속 바뀌고 뭐 이슈도 계속 바뀌니까 급격하게 변하는 것 같고 그런 거 있는데 전반적으로 기조 자체 이렇게 기반에 있어서 아래에서는 정당 정치가 급격하게 약해지는 경향들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이번 대선에서도 사실 그러니까 국민의당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당이 대선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보다는 그쵸. 후보 캠프가 대선을 하고 있다라는 인상이 저는 굉장히 강해요. 정당이 나서서 하고 있다라기보다는 그게 사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제 그렇게도 이야기해요. 호남에서 그분은 이제 문재인 후보가 당선될 것 같다라고 이제 전망하시는 분이신데 그분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총선 때 이 호남 지역의 국민의당 후보들이 거의 다 됐잖아요. 한 명인가 두 명 빼고 나머지는 다 국민의당 국회의원들이 됐는데 전부 다 됐어요. 전부. 예, 아니요 한 명인가 두 호남 명 말고 됐어요. 광주가 8석 전체였다 이 말이죠. 광주는 전체였고. 근데 이 사람들이 안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안 움직인다라는 거. 지역 조직에 와서 국민의당 국회의원들이 안 움직인다라는 그것 때문에 문재인이 더 될 거다라는 말씀을 더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당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또 다른 정치적인 전략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 대선 후보가 안 됐을 때 정치적인 상황을 예상하고 자기 포지션을 어떻게 잡아갈 것인가. 그건 문재인도 그러니까 마찬가지고. 뭐지? 민주당 막 비례의원이 막 안철수 선거운동하고 뭐 안철수 씨 쪽 사람이 문재인 선거운동 막 이러던데요. 비례의원들 그렇죠. 중에서도.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제 이야기가 좀 너무 퍼져버린 느낌이 있는데. 그 느낌 드셨죠? 네. 죄송해요. 네, 어쨌든 오늘 저희가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려고 했는데 벌써 시간이 30분이 훌쩍 지나갔어요. 네. 이미 다 안 듣고 있나? 네,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에 사은품 같은 거 준다고. 그래야 되겠다. 선물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예. 퀴즈를 내야지. 아니, 퀴즈는 다음 시간에. 약간 되지, 마지막에. 내 이름이 뭘까요? 임씨 조용히 하시고요. 네. 오늘 어쨌든 생각보다 막 너무 진짓하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주제가 좀 그래서. 그러니까, 주제가 지금 약간 애매하죠. 아니, 애매하진 않았는데. 저는, 주제가 좀 이렇게 진지를 강요하는 그런 좀 주제인 것도 있고, 사실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저희들이 아까도 이렇게 자기 성향을 은연중에 드러냈지만,
이렇게 눌린 게 많습니다. 아. 네, 정치적으로 눌린 게 많아가지고 그냥 우리끼리 앉아가지고 지금 한을 풀고 있는 그래가지고 한풀이 방송, 본격 한풀이 방송. 엉눌린 거 없어요, 저는. 그것이 문제야. 그것이 문제야. 아니, 멤버도. 납작 엎드려야 돼. 네, 늦어고 없는 것들의 쓸데없는 방송, 귤 까는 방송으로 오늘 인사를 이렇게 좀 드렸고요. 어떻게 소감이 좀 어떠십니까? 일부가 끝난 거죠, 일부가. 네, 2부가 소감이 있는 거죠, 지금. 어떠십니까? 네. 예, 물 버리고 오겠습니다. 급하게 나와가지고. 네. 오늘 어쨌든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귤 까는, 이야기들로 찾아뵙도록. 되도록이면 들어주라고 하세요. 네, 뭐, 마지막으로 소감 더 말씀하실 분, 임씨 뭐 있나요? 아, 우리 이거 끝난 게 아니니까. 네. 더 지금 사실은 더 하고 재밌는 싶으신가 이야기를 보네. 해야 되거든요. 안 될 것 같다더니 아니, 이것도 얘기를. 호남 민심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아예 호남민 씨 모르시잖아요. 못 읽잖아. 아니, 맨날 틀려. 내가 바보야? 왜 못 읽어? 다 신문에 나오는데 왜 못 읽어? 네. 사람들 이야기. 다음번에는 더 황당하고 누자고 없는 이야기로 호남민심 따위를 한번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도 뭐 얘기를 해야 돼요?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됩니다. 뭐 다음에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또.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반갑습니다. 또 네.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해주세요. 네.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우리 지금 만나 당장 우리 지금 만나 당장 우리 지금 만나 당장 우리 지금 만나 당장 우리 지금 만나